새누리당 지금 이른바 대표의 옥새 투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아마 6시까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 물론 비례대표 내용이었습니다만 겪었죠. 바로 총선 체제로 진입했습니다. 양승함 YTN 개관 해설위원, 이진권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개관교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진권 교수님. 예. 오늘 어떻게 결론 날까요? 6시까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끝까지 아마 직인을 찍는 걸 거부할 겁니다. 거부하는데 그렇다고 당이 그냥 5명이 지금 공천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것을 그냥 오늘 시간을 넘길 수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일단 논쟁의 여지는 있죠. 과연 김 대표가 그것을 최고위원 회의를 예. 소집하지 않겠다고 그 3분의 1 이상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한 이 자체가 말하자면 최고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사고냐, 예. 아니면 당무가 정상적으로 김 대표가 당무를 정상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건 나중엔 논쟁은 나중의 문제고 예. 당장은 공천을 해야 될 테니까 아마 틀림없이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대행 체제로 중앙선관위에다가 일단 무슨 이 직인 사용 불능했다는 그 자체를 이를테면 옛날 같이 무슨 도난 신고를 한다든지 예. 해가지고 일단 오늘 공천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공천을 해놓고 난데 나중에 그 문제는 나중에 따져야지. 왜냐하면 그렇다고 오늘 5명 그냥 물에 떠내려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최고위원들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김무성 예. 대표는 오늘 끝까지 갈 것이다. 네, 그렇죠. 예, 내가 최고위원, 내가 다시 소집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렇다면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그렇다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도장, 직인 이거 분실 신고를 하고 거기다 도장을 찍든 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아니면 원내대표 도장이라도 찍어서 그렇죠. 일단 선관위에 제출을 해서 예. 후보 등록은 마치는 대로 하고 예.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나중에 맡긴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만약에 하나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은 예. 하나의 길이 있다면 5명 중에 그러면 유승민 의원, 이재호 의원 정도는 그럼 그쪽에는 무공천을 하되 다른 곳은 살린다든지 예. 이렇게 절충할 수도 있겠는데 예. 김무성 대표가 그거 바라고 지금 5명을 그리고 당무 지금 거부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은 아주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당무 거부로 다시 최고위를 소집하는 가능성은 많지 않다.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 사태는 지금까지 벌어진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아마 친박계 쪽에서는 결국 최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가능한 한 이제 아마 김무성 대표를 설득하려고는 하겠지만 김무성 대표는 절대 양보를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상대적으로 그럼 이제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당대표 유고 형태로 해서 권한대행이 그런 상태로 가는데 그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은 새누리당이 사실은 5석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거를 이룰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공천 투쟁, 공천 이제 경쟁 수준이 아니라 공천을 둘러싼 이 투쟁이 서로 벌어지는 건데요. 그동안의 친박계의 그런 행태를 보면은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 이거죠. 말하자면은 공천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좀 부당하고 불공정한 사례가 많았다.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되는데 다 당론으로 결정된 거를 공천에 사실상 완전히 무시하고 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당대표는 완전히 유량화됐다. 당대표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처럼 공천관리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이 아주 독단적으로 해온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아마 김무성 대표는 더 이상 묵고할 수 없고 이 상태로 가면은 사실상 총선은 새누리당의 참패로 나온다. 과반수 의석 확보 못하는 건 당연한 결과로 나올 것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그동안 예비 경선에서 진박들이 많이 탈락. 사실상 경선에서 공천
진출한 예. 진밖에 알겠습니다. 후보들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 질문에 이어서 김무성 대표가 왜 직인을 들고 부산까지 내려갔느냐 그 배경까지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좀 덧붙여 좀 말씀을 해주시죠. 김무성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뭐 원론적인 거,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 못했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그랬다는 거 플러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김무성 대표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마저도 밀리면 다음 총선 뒤에도 내가 과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좀 설명해 주시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내가 밀리면 앞으로는 나는 이제 허수아비가 그야말로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양 교수님 말씀처럼 김 대표도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 당과 박근혜 정부를 살리는 길이다. 이제 자기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새누리당의 이 최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이것은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래서 대표에게 상대적인 우월성은 있지만은 대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당헌의 3분의 1이 요구하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위원회를 누가 소집하느냐? 예. 대표가 소집하는데 3분의 1이라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대표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냐? 이것도 나중에 그렇죠. 이제 법적인 논쟁이 되겠죠.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이 김 대표가 지금 하는 것이 반드시 이게 뭐 법적이라든지 이게 옳다고 이제 그 단정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신밖에서도 그런 다른 이를테면 편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이제 김 대표는 뭐냐면 사실 이것은 5명은 예. 지금 여기 말하는 5명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저 친박계니까 특혜를 받고 지금 공천된다. 이런 인식은 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희생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김 대표가 특정인 5명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것도 또 나중에 보면 도덕적인 문제도 되고 정치적인 문제도 되고 법적인 문제도 왜냐하면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법적인 논쟁의 거리가 그렇죠. 분명히 되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요 얘기는 다시 다뤄보겠습니다만 그 5지역이 어딘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잠시 뒤에 이분들에 대한 얘기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무공천을 선언한 지역입니다. 서울 은평을. 이곳은 유재길 예비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역인 이재호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송파을입니다. 역시 대구군요. 대구 동구갑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갑을 두 곳 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동구갑 지역은 정종섭 전 장관이 단수 추천을 받았지만 이곳의 현역 의원 유성걸 의원, 유승민 의원계로 불리고 있는 유성걸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여기가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을 지역 어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이미 선언을 했죠.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재만 전 구청장 같은 경우 단수 추천을 받았지만 아직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역시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살펴보죠. 대구 달성입니다. 역시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이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이 지역에서는 비현역입니다만 구성재 예비 후보 등이 남아 있습니다. 한 곳 더 살펴보도록 하죠. 송파을 지역 역시 유영아 예비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았지만 공천에서 배제된 김영순 예비 후보 등이 지금 이곳에서 역시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분들에 관련된 얘기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인데, 자, 오늘 그 최고위 이 문제예요. 지금 최고위를 소집해라. 법적으로 하나 따져야 되는데요. 당무를 거부할 경우에는 최고위원들이 당대표를 배제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최고위원회를 오늘 열지 않는 게 그게 당무 거부냐? 김무성 대표는 무슨 소리냐? 나 당무에 복귀한다. 2시에 하기로 했지 않느냐? 당대표실에 가서 책상에 앉아 있을 거다. 거기서 다른 일이라도 하겠다. 단 최고위원회의는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최고위원회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이거 빨리 확정을 해서 선관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그게 바로 당무 거부 아닙니까? 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어느 쪽의 주장이 옳으냐, 뭐 도덕성의 문제 가지고 또는 이게 이런 상황에 과연 정의를 대변하느냐 이런 걸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아마 김무성 대표로서는 소집권은 뭐 당연히 당 대표에게 있는 거고요. 예. 최고위원들의 뭐 3분의 2 이상 요구시는 이제 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예. 이것이 반드시 과연 오늘 해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계속 남아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그런 면에서는 아마 최고위원회를 뭐 지금 당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열기는 아마 열어야 될 상황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중요한 포인트는 그 결론이 안 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것을 뭐 의결을 어떻게 하느냐. 아마 다수로 한다면 지금 친박이 6표, 그러니까 6대 2대 1의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런 상황으로 갈 텐데요.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이건 방법에 있어서 이건 의결할 수는 없다.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경우는 최고위원회는 사실상 결론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주장이 뭐 정의롭고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본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최고위원회를 해도 의결을 안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진국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점에 최고위원회 열지 않는 거 당무 거부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만약에 최고위원회 자체를 안 연다면 왜냐하면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가 그것을 안 열고 여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이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양 교수님 말씀대로 열겠다. 열어놓고 계속 직인을 안 지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오늘 6시를 넘겨버리면 그건 이제 김무성 대표 뜻대로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김 대표는 말하자면 자기는 당내 소수가 됐잖아요. 그 최고위원회에서도 소수가 됐기 때문에 내 의견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는다. 정의냐 아니냐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은 없거든요. 김 대표 말이 정의일 수도 있지만 상대편 친박의 말이 정의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논란은 되는 건 아니고 다만 내가 소수이기 때문에 내 의견이 관철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거부한다. 이거는 사실은 그 공인으로서 또 절차상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 대표도 여하튼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그동안 너무 위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런 것도 문제는 되지만은 김 대표는 절차적인 문제에서 하자가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지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김 대표가 정말 머리를 써서 끝까지 거부하겠다면 지금 양 교수님 말씀처럼 회의는 열어놓고 하루 종일 그냥 6시가 될 때까지 계속 직인을 안 찍고 계속 회의를 끌면 그러면 김 대표 뜻대로 되겠죠. 근데 회의 자체를 안 열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당무가 그 자체도 당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사고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만약에 김 대표 머리를 쓴다면 지금 양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근데 그 소수냐, 그러니까 김 대표가 소수냐 하는 거는 좀 제가 생각에 김 대표는 소수 대표는 아니다. 왜냐하면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예. 사실 친박이 다수냐 이거는 사실 의원총회 해보면 결국 숫자적으로는 비박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소수를 대변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 이제 제가 정의 문제를 끌어낸 거는 이 공천 과정에서의 그런 진박,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심는 이런 과정, 이거야말로 이제 구태의연한 거다 이런 얘기죠. 밀실공천이다. 이건 이제 당에서는 나름대로 개혁적 차원에서 상향식, 경선에 의해서 하기로 한 건데 그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이것이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이 상당히 여러 면에서 잘못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유승민 의원이 탈당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잔인하고 비열하다. 당연한 이미 결정된 결론을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나가게끔 만드는 이런 거는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무성 대표가 나름대로 그런 문제, 그러니까 당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논쟁에 휘말릴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이 정치권의 그 담론에서 알겠습니다. 절대 밀리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양 교수님하고 지금 소통의 문제가 있는데 저하고 무슨 얘기냐면 제가 김 대표가 소수의 대표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위원회 열었을 때
상대적 왜냐 그건 집단 지도 체제니까 예. 그렇다면 집단적으로 합의 하든지 뭐 표결을 하든지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신의 주장이 소설한 얘기고요. 그런 점에서 저 드린 말씀이고 유승민 의원을 그런 식으로 끝까지 밀어붙인 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열했죠. 예, 자, 참고로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잠깐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계속 이제 집단 지도 체제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새누리당의 대표를 뽑을 때는 대표도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 중에 대표라는 겁니다. 대표 최고위원이고요.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을 뽑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표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회 열어봤자 물론 소수는 아닙니다만 다른 최고위원들이 다 친박계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까지도 이제 친박계로 돌아섰기 때문에 뭐 표결은 무조건 진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회의를 열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10시에 지금 회의 소집했잖아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안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뭐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하자 여부는 나중에 받더라도 일단 땅땅땅 하고 도장 다른 거라도 분실 신고하고 갖고 와. 그래서 도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공천했어요.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는 이거 무효라고 나서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무효로 당연히 나서겠죠. 나서는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법적인 이제 조치 들어가야 되는데 그 뭐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른 그 사람들 공천을 강행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법적 판단을 그렇죠. 받아야 된다는 그럼 선관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받은 다음에 선관위는 후보 등록했으니까 선관위에서는 지금 입장은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선관위에서도 지금 분명히 아직도 유권 해석을 유권 해석 의뢰를 안 받았으니까 유권 해석을 지금 할 입장도 아니지만은 이제 유권 해석을 받게 되면 유권 해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 최고위원회로서는 일단 그걸 갖고 가서 선관위에 가서 유권 해석을 받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새로 만든 직인을 인정받으려면 일단 유권 해석부터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자,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에 의해서 뭐 유승민 의원 얘기도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유승민 의원 외에도 비슷한 처지에 지금 놓이게 된 5명의 그 공천 확정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전해드렸죠. 이 5명. 정종섭 전 장관이 기자회견을 5명이 지금 기자회견을 9시부터 계속 열어서 입장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공천 지역 후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정종섭 전 장관의 발언입니다. 대표의 독단으로 5개 지역의 의결이 거부됐다라고 비난을 하고 또 하나는 대표의 직인 거부는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후진적 구태행위다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분들 입장에서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분들은 대표 뭐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후보 등록했고 예비후보 등록했고 공천 심사 받아서 어느 정도 공심위 통과까지 지금 받은 상태인데 당에서 나를 안 내보낸다. 이분들은 또 이분들 나름대로 억울할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억울한 처지가 됐죠. 예. 말하자면 자신은 이제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고 선의로 예.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회를 박탈당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 왔기 때문에 그런 억울하지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공천의 최종적인 확정, 법적 그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예. 공천관리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최고위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인가를 받지 않으면 사실 당대표의 그 직인이 왜 옥세냐? 이것은 그냥 간단히 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적당히 처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종적인 법적 권위로서의 이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정을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근데 인정 못 받는 과정이 이제 여기서 그래서 정의 문제, 도덕성 문제가 나오는 건데 예. 지금 말하자면 출마를 못 하게 된 그분들은 결국은 제가 생각에 경선을 통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겠는가. 예. 그러니까 그 합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물론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예. 그 공천 과정의 하자 그게 이제 원인 무효가 되는 그런 결과를 결국은 지금은 초래한 거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에는 억울함을 호소는 할 수 있으되 이것에 대해서 뭐 불복을 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 5명은 지금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저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헌법적인 문제도 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남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저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만약에 김무성 대표 나는 우리는 못하겠다 이러면 명백히 이것을 부결시키면 최고위원회에서 부결시킨다면 다시 공관위원회에 가서 3분의 2를 얻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만약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오늘 공관위원회가 3분의 2의 다시 재의를 해가지고 재결의를 하면 재의결을 하면 이게 뭐냐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공천으로서. 예. 근데 오늘 그런 절차를 밟게 될지. 근데 김무성 대표가 계속 회의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부결 자체를 안 해, 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예.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데 김 대표도 말이죠. 남의 말하자면 피선거권 자체를 그러면 그 선거 방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그 점에서도 진작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예. 자, 김무성 대표가 아마 잠시 뒤에 기포공항에 도착을 하면 기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아마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할 것이고요. 10시 최고위 시간적으로는 10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후에도 2시 이전에도 다른 시간대를 제시할지 아니면 계속 최고위원회는 오늘 열지 않는다고 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얘기 하나만 하도록 하죠. 직인 얘기. 저희 YTN 이슈오늘 이 시간에서 이미 몇 주 전부터 이 옥새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과거에 2004년 그 총선 당시 그 당시 과거 민주당 시절에 통합민주당이었나요? 조순영 대표와 그렇죠. 추미애 의원 간의 선대위원장 간의 갈등이 있었죠. 그 얘기 잠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순영 대표가 있었는데 조순영 대표 이제 중진 4명을 이제 공천했는데 추미애 선대위원장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 4명을 제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뽑았어요. 그러니까 조순영 대표 왜냐면 직위는 대표한테 있으니까요. 아니 선대위원장이 내가 이제 결정권은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순영 대표 가서 선관위에 가서 도장을 잃어버렸다. 분실했다. 예. 이래가지고 선관위에서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오케이. 예. 이래가지고 왜냐면 대표니까 그래서 대표가 도장을 하나 새로 새겨서 찍어가지고 추미애 위원장이 졌죠. 그러니까 조순영 대표가 이겼는데 결과적으로 그 선거에서 그때 민주당이 9석밖에 차지를 못했으니까 아주 선거에서는 대참패를 했는데 어쨌든 조순영 대표가 이긴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당 대표 직인을 당에서 당 사무국에서 보관을 했었고 추미애 편이었던 당 사무 직원이 추미애 의원한테 직인을 갖다 준 거죠. 그래서 추미애 의원 의견대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순영 의원 대표가 이 분실 신고를 내고 그걸 변경을 한 겁니다. 그 변경은 당 대표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조순영 의원이 공천에서 승리한 걸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앞서 하나 제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요. 원희철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인은 대표 개인 것이 아니다라고 처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하나를 덧붙입니다. 지금 당사에는 대표 도장이 없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당사에 있어야 할 도장이 없다. 자, 당대표 개인 게 아니면 당대표가 같이 가도 안 되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 당사에 도장이 없다. 도장 분실한 거다라고 나중에 해석할 여지를 남겨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사무총장이 그걸 확인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김 대표 오잖아요. 근데 대표실에 도장이 있다. 이러면 또 할 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참 이 도장 하나를 놓고 이 중요한 순간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얘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김무성 대표 도착 이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내용을 겪었습니다. 이미 이런 내용을 겪고 어제 바로 이제 선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죠. 김종인 대표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어느 정도 봉합은 됐다. 이 봉합이 영구적인 건 아니고 일시적인 봉합이다.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봉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건 주류인 친노 계열이 그건 사실상 어느 정도 양보했고 김종인 대표도 서로 양보해서 비교적 더민주 쪽의 이런 공천 내용은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정책적이거나 이런 이념적인 성향이 좀 가미가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괜찮은 그래도 봉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새누리당의 케이스는 이건 완전히 그냥 권력 투쟁이죠. 어느 세력이 총선 후에 당권을 장악하느냐 예. 이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새누리 쪽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선대위 부위원장으로 지금 뭐 진영 의원, 그다음 김진표 전 의원 지금 이게 두 분을 지금 한다는 거는 결국은 복지와 경제로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는 스스로 이제 경제 전문가로 물론 뭐 자타고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니까 이번에 승부는 경제를 가지고 보겠다. 경제는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진영, 김진표 두 분 다 경제 전문가거든요. 이래서 경제로 지금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예. 잃어버린 8년. 예. 근데 옛날에 새누리당 옛날에 저 12대 총선 때는 잃어버린 10년 이래가지고 했는데 잃어버린 8년. 근데 그렇죠. 과연 이쪽엔 또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을 또 새누리당에서는 대선위원장으로 그렇죠. 모셨잖아요. 예. 그래서 양측 경제 전문가들끼리 대결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정치 분석은 일단 두 분을 모시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녹취가 들어오거나 기자회견 내용이 있으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